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절정의 환율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좀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두드러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 달러 인덱스가 강화가 되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의미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뭐 거의 뭐 유례 없이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금리 인상이 임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에너지라든가 이제 원자재 기업들이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약간 좀 지표가 모자랐던 부분 중에 하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호조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쪽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장의 어떤 옐런 회장의 발언 이후에 이날 장에서 지표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이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을 정말 불을 지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 주택 판매 지표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포함해서 2개나 나왔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된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 좀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지표들이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두 부동산 관련된 지표 둘 중에 하나가 4월달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에 초입에 들어서는 4월달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1분기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이 이제 51만 7천 건, 뭐 컨센서스는 50만 건 정도로 봤었거든요. 근데 전월 48만 건 대비해서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상향 추세를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케이스실러 이제 홈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주택 가격 지수도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보시면요. 계속 전년 동월 대비해서 5% 정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도 95.4.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95.1, 뭐 약간 상회를 했는데요. 어쨌든 전월 95.2에 대비해서 좀 좋아서 뭐 상승 추세에 깨지는 않았다. 뭐 복귀까지도 얘기를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되지 않았나. 에코노미스트들이 이제 9월 인상설에 무게를 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달러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달러의 어떤 강세에 따른 어떤 이제 흐름들도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유럽 쪽도 이렇게 좀 넘어가 보면은 헝가리가 또 최근에 좀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뭐 환율 전쟁 궁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헝가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1.9%, 1.65%로 25pp 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지난주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인 그 통화 완화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 뭐 거의 한 2, 3일에 하나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이 장세를 좀 즐기기 위한 각국의 환율 전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이슈 파급력을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쪽에서 어떤 자극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9시에 문을 닫는 식당에서 네. 뭐 반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7, 8시가 돼서 이제 1시간밖에 더 안 남았는데 더 즐겁게 놀고 싶다. 그럼 또 술을 더 한 잔씩 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기조들은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려는 이 노력들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 자산들을 일부 이제 단기 매도를 하는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재밌게도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중국 지수 레버리지, 일본 지수 레버리지, 한국 지수 레버리지를 산데 그게 한 달이 됐는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네. 어제 수익률을 까보니까 중국 지수는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5% 정도, 한국은 마이너스 1%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의 증시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네. 뭐 한국이 금통위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라든가 아니면 일본 증시 쪽으로 좀 무게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보면은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가 먼저 극으로 지금 치달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니케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좀 끝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엔화 약세가 일단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될 것이다.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조금 반대로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모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에 이러한 각국의 경쟁들이 남발이 되고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미국의 어떤 9월의 금리 인상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지금 각 나라들이 어떤 양적 완화나 이제 통화 완화 정책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남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미국장은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간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어제 이제 우리 서동수 대리가 얘기하기엔 좀 단기적인 추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냥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판이 깨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미국장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히나 엔화가 약세가 뭐 극으로 치달리는 사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같은 맥락에 있는 그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는 중국 지수조차도 뭐 IPO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지 않겠느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정도는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달러 강세 대비되면서 엔저가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과 중국 증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이것은 정책 모멘텀과 상당히 좀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수 ETF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으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전략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위안화의 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위안화,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국제적으로 좀 위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가 이제 더 이상은 위안화 저평가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내용과 비롯해서 좀 최근에 위안화 추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위안화가 이제 결제 비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S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 유동성 특별 인출권이라고 해서 지금 이 통화가 어떤 통화가 돼 있냐면 달러, 엔화, 파운드와 그리고 유로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1980년대 이전에는 16개국 통화로 돼 있는데 이게 국제 수지가 흑자가 나는 국가들은 여기에다가 좀 돈을 쌓아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되고 적자가 가중되고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거를 뺏어 쓸 수 있는 이런 권리를 SDR이라고 하는데 지금 4개 통화로 돼 있는데 위안화가 지금 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예, 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SDR에 포함이 되려면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국제수지 어떤 흑자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수지가 상당히 좀 적자 최저치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 유출이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제 수지가 흑자일 경우에 돈을 쌓아놓는다는 거지 이게 이제 SDR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조건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고 전 세계 생산력의 12%,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증시의 위안화가
이런 그 SDR에 전혀 지금 참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의 1.2%만이 위안화로 표시된 주식,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고 2.3%밖에 안 되는 자산이 채권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 규모라든가 성장률을 대비해서는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만 5조 5천억 위안 정도의 외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6조 3천억 위안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 상당히 좀 위안화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좀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상당히 인프라 투자였던 규모를 늘리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아마 조건을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전에 서동수 대리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1대1로 전략, 인프라 투자도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위안화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1대1로 전략은 위안화 결제를 무조건 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결제 베이스를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리커창 총리가 뭐 남미 쪽 순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통화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아까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유소를 만들어주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영원하게 가져가는 이런 뭐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위안화가 최근에 좀 어떤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 좀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 예. 자, 그림들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예. 그 위안화 관련된 예. 네네. 그 자료 한번 보시면요.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그 기축 통화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유로화가 지금 37.4% 그리고 US 달러가 41.9%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파운드가 이제 11% 이제 제퍼니스 엔이 9%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위안화가 편입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맨 왼쪽 그림 보시면 국가 부채도 상당히 좀 적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 뭐 12%가 되는데 맨 오른쪽 보게 되면 전 세계 자산에서 1.2%, 채권은 2.3%밖에 되지 않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보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위안화가 이제 SDR에 편입이 된다라는 그림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전망과 더불어서 그럼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뭐 되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을 베이스로 넣지 않는 그 뭐 국제 지수 같은 MSCI라든가 FTSE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오류가 심해지고 그 앞으로 그 중국 경제를 넣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SDR 편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안화의 절상 그리고 위안화의 매수 그리고 이제 중국 자산의 매수는 계속 유지가 된다. 중국 증시 인플로우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뤄진다. 벌써 4,900포인트를 넘어서 제가 올해 연내 목표는 5,000포인트를 거의 지금 달성하기 직전인데요.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좀 빠른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가 연초에 살펴드렸던 그 흐름 그대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에 부수적으로 좀 딸려가는 게 위안화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정책 모멘텀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초부터 뭐 어떤 중국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서동수 대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뭐 중국의 추세는 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다뤄드렸던 내용도 그 맥락이 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좀 이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쨌든 이제 중국은 좀 큰 그림을 보고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일희일비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투자에 어떤 안목을 넓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